물론 병원에서 여러분을 돌봐주는 간호사가 연쇄 살인범일 수 있다는 사실을 상상해 본 적이 있나요? Facing justice, but not the cameras. Niels Hogel was once a nurse charged with helping patients, but in court he admitted to killing scores of them.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들리죠? 그러나 이 이야기는 사실이며 제가 말하고 있는 사람은 독일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간호사로 위장한 살인범 닐스 회겔입니다. 그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최소 100명의 환자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를 생명을 구하는 직업을 무고한 환자들에게 끝없는 악몽으로 바꾸게 만들었을까요? 오늘의 사건을 통해 그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닐스 회겔은 1976년 독일 북부 빌헬름샤펜에서 간호사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23살에 간호학 학위를 취득한 후 닐스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올덴부르크 병원의 심장수술 부서에서 간호사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독일에서 간호사는 매우 존경받는 직업으로 사회적으로 의사와 비교될 만큼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또한 매우 스트레스가 많은 직업으로 신입 직원들인 닐스와 같은 사람들을 무너뜨리게 만들었습니다. 정신적 압박이 커지면서 그는 병원에 들어설 때마다 점점 더 하찮고 작아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닐스는 출근을 위해 유니폼을 입을 때마다 깊게 한숨을 쉬며 또다시 지루하고 단조로운 하루를 예상했습니다. 모든 것이 그가 한때 상상했던 이 직업과 너무도 달랐습니다. 가족과 멀리 떨어진 올덴부르크에 정착한 닐스 회겔은 의지할 가까운 친척도 없이 점차 외로움과 절망, 스트레스에 빠져들었습니다. 버려진 듯한 고독감이 그의 영혼을 무겁게 짓누르며 그는 일시적인 도피처로 술에 의지하게 되었고 끝없는 취기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 겨울의 어느 야간 근무 중 닐스의 마음속에 미친 듯이 비틀어진 생각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무엇일까요? 2000년 2월 7일 밤, 닐스는 응급약물 캐비닛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주위를 살펴보며 재빠르게 리도카인 3병을 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리도카인은 주로 심장 리듬 장애를 치료하는 데 사용되는 마취제입니다. 그러나 과도하게 투여하면 심부전과 호흡 정지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닐스는 로비를 지나 수술 후 심장수술 환자들을 위한 중환자실로 걸어갔습니다. 그는 관과 위료 장비가 연결된 채로 잠들어 있는 한 노쇠한 노인을 찾아갔습니다. 환자는 고르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알람을 끄고 나서 닐스는 천천히 환자의 정맥에 약물을 주입한 뒤 알람을 다시 켜고 재빨리 떠났습니다. 아무도 끔찍한 음모가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몇 분 후 침대에 누워있던 환자는 갑자기 숨을 멈추었습니다. 알람이 울리자 닐스는 달려가 인공호흡을 하여 환자를 죽음의 문턱에서 되살렸습니다. 닐스의 동료들은 그 중요한 순간에 그의 예리함, 민첩함, 결단력을 칭찬했습니다. 다음 날 닐스는 환자의 가족으로부터 꽃다발과 감사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그를 극찬하며 그들의 아버지의 생명을 구해준 영웅으로 여겼습니다. 이로 인해 닐스는 자신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환희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구세주, 영웅이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며칠 후 닐스는 같은 과정을 반복하며 비밀리에 환자에게 과다 복용을 시켜 심정지를 유발하고는 뛰어들어 구해내며 주위 사람들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구조 시도가 성공한 것은 아니었고 많은 환자들이 인공호흡 노력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닐스는 이러한 실패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환자를 성공적으로 구했을 때 그는 엄청난 만족감과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실패한 경우에는 나쁜 운이나 자신의 통제를 벗어난 불행한 사고로 여겼습니다. 그렇게 1년 동안 닐스 회겔은 환자의 생명이 위태로울 때 빈번하게 개입한 덕분에 올덴부르크 병원으로부터 2번의 생명구조상을 받았습니다. 병원은 그에게 주사기 바늘로 만든 목걸이를 수여했고 그는 자랑스럽게 착용했습니다. 그러한 인식은 닐스의 범죄에 대한 믿음과 집착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2021년 8월, 의사와 병원 관리자들은 환자들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하는 사건의 증가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열었습니다. 특히 이러한 사건의 대부분이 닐스의 근무 시간 동안 발생했습니다. 이 회의로 인해 닐스는 다소 걱정하게 되었고 3주간의 병가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흥미롭게도 그의 부재 동안 병원에서의 사망자 수가 급격히 감소하여 단 2명의 사망자가 보고되었습니다. 늘어나는 사망자 수와 닐스의 비정상적으로 빈번한 행동은 병원의 의사와 간호사들 사이에 의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닐스의 영웅적인 모습에 대해 소문을 퍼뜨리며 그에 대해 뭔가 비밀스럽고 불분명한 것을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 경영진은 경찰을 개입시키고 큰 소동을 일으키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그들은 병원의 평판이 손상될 것을 두려워했고 구체적인 증거 없이 단지 의심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2001년 말 중환자실 책임자는 닐스를 마취과로 전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곧이어 이 부서 책임자 또한 닐스에게 뭔가 이상한 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닐스가 도착한 이후로 이 부서에서도 사망자 수가 갑자기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는 닐스를 병원 내에서 환자들의 이동을 돕는 업무로 재배치했습니다. 2022년 10월, 닐스는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 위해 간호부서 책임자와 만나 추천서를 요청했습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동의했고 그에 대한 잠재적인 미래의 우려를 줄이기를 원했습니다. 이 빛나는 추천서 덕분에 닐스는 40km 떨어진 델메노르스트 병원에서 쉽게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 병원은 뇌졸중 및 심부전 치료로 유명한 의료센터였습니다. 그곳에서 닐스는 계속해서 야간 근무를 선택하며 중환자실에서 환자들을 구하는 백의의 천사 역할을 이어갔습니다. 처음에는 닐스의 동료들도 그를 칭찬하고 존경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그를 오만하고 자기중심적이며 항상 주목받기를 원하는 사람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닐스가 일하기 시작한 이후로 사망자 수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커져가는 의심으로 인해 병원 내 모든 사람들이 그와의 대화를 꺼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숨겨진 진실은 결국 밝혀졌습니다. 2005년 6월 22일 델메노르스트 병원에서 거의 3년간 일한 끝에 닐스는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그날 심장 수술을 마친 63세의 남성 환자 디터 마스가 중환자실로 이송되었습니다. 몇 시간 후 닐스 회겔은 방에 들어가 디터의 중심정맥 카테터에 항부정 맥제를 40ml 주사하여 그의 혈압을 급격히 떨어뜨렸습니다. 의심을 피하기 위해 닐스는 알람을 미리 꺼두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한 동료가 들어와 그를 현장에서 붙잡았습니다. 당황한 닐스는 빈 약병을 주머니에 급히 집어넣었습니다. 간호사는 닐스와 논쟁하는 대신 고군분투하는 환자를 구하는 데 집중했지만 불행히도 그 환자는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즉시 간호사는 약물 캐비닛으로 달려가 확인한 결과 5개의 약물이 사라졌고 모든 빈 약병은 환자 침대 근처의 쓰레기통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병원 관리진은 즉시 경찰에 연락하여 대규모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2006년 12월 닐스 회겔은 환자 디터 마스를 살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7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경찰은 회겔의 연쇄살인에 대한 증거를 계속 수집하여 그가 법의 심판을 제대로 받도록 했습니다.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병원의 모든 사망 기록을 검토한 결과 그가 근무를 시작한 이후 사망자 수가 2배로 증가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2014년 10월 경찰은 닐스의 사건을 더 깊이 조사하기 위해 KARDIO 조사위원회를 설립했습니다. 조사관들은 67개의 다른 묘지에서 총 134구의 시신을 발굴하고 닐스가 올덴부르크 병원에서 최소 36명의 피해자와 델메노르스트 병원에서 64명 이상의 피해자를 살해한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지만 경찰은 그가 100명 이상의 사람을 살해했을 것으로 의심합니다. 2019년 6월 6일 강력한 증거를 토대로 올덴부르크 지방법원은 닐스 회겔에게 고의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며 15년 후 가석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남겨두었습니다. 수년간의 조사 끝에 독일과 국제 전문가들은 닐스의 동기에 대해 오랫동안 고심해왔습니다. 그들은 닐스의 희생자 선택이 무작위였으며 닐스 자신도 자신의 능력을 입증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 것이 목표였다고 인정했습니다. 인정에 대한 갈망이 그에게 중독이 되었습니다. 독일의 저명한 신경과 의사인 칼 하인츠 바인 박사는 닐스가 깊이 뿌리 박힌 자기애와 자신의 가치를 인식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결핍을 채우려는 욕구에 의해 움직였다고 분석했습니다. 닐스 회겔의 잔악행위에 대한 10년 이상의 조사가 끝난 후 마침내 정의가 실현되어 그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러나 쓰라린 현실은 그의 손에 희생된 무고한 환자들이 생전에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이 사건은 독일 범죄 역사에서 어두운 장의 끝을 알릴 뿐만 아니라 의료부문 내 감독 및 관리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강조합니다. 이 사건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은 무엇인가요? 아래 댓글 섹션에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잊지 말고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이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 뵙겠습니다. 2011년 10월 8일, 노팅엄셔시의 한 주택에서 한 남자가 잔인하게 살해되었습니다. 피해자는 46번이 칼에 찔렸고 다수의 머리 부상, 부러진 갈비뼈, 그리고 폐가 붕괴되었습니다. 두 명의 살인자는 빠르게 확인되었지만 더 끔찍한 것은 모든 사건의 배후에 있던 사람이 그의 죽음을 돈과 바꾸기 위해 성관계를 사용한 난잡한 아내 샬롯 콜린즈였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45세의 샬롯 콜린즈와 남편 클리포드는 1987년에 결혼했습니다. 17년 동안 그들의 삶은 열정적이던 것에서 깨진 것으로 변했고 아내는 남편에게 극도로 혐오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관계는 점점 밥도 맛없고 국도 맛없다는 상태로 변해 헤어지고 화해하고 이혼을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여전히 40만 파운드의 집에서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샬롯은 난잡한 여자였습니다. 살인사건 전 샬롯은 남편과 함께 살던 집을 떠나 21세의 젊은 남자와 함께 살고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아내가 불충실하고 관계가 깨졌음에도 불구하고 클리포드 콜린즈는 아내에게 생활비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녀의 젊은 애인과의 관계가 깨졌을 때에도 클리포드는 샬롯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집으로 돌아와 살도록 허락했습니다. 어느 날 샬롯이 외출해서 물건을 사온 후 집에 돌아왔을 때 그녀는 남편이 집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성은 긴급 전화를 걸기보다는 남편의 시신 위를 차분히 걸어 다녔습니다. 반시간 후 피해자의 친구가 사건을 발견하고 긴급번호로 전화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클리포드 콜린즈는 부상으로 사망했습니다. 의사들은 구급차를 부르는데 지연된 것이 피해자의 생명을 앗아갔다고 믿습니다. 샬롯은 남편의 고통스러운 죽음 이후에도 여전히 차분하고 무고해 보였습니다. 그녀가 왜 구급차를 부르지 않았는지 묻자 샬롯은 그 장면을 목격했을 때 너무 충격을 받아 전화를 걸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난잡한 아내는 또한 남편이 공격을 받고 사망한 것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외출 후 샬롯은 남편의 시신을 그렇게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샬롯은 그녀가 죽음과 관련이 없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그 죽음에 많은 복잡한 점이 있다고 발견했습니다. 피해자 자신이 부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많은 친척과 친구들이 샬롯이 사망자를 이용하고 싶어 할 수 있다는 의심을 제기했습니다. 조사를 통해 샬롯이 그녀와 남편이 함께 살던 집을 차지하고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그것을 차지하겠다고 말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여자는 남편의 집과 돈을 가져가는 것에 대해 솔직하게 말하는 것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살인사건 당일 샬롯은 친구에게 클리포드가 지긋지긋해. 그를 내 인생에서 제거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를 죽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샬롯은 심지어 남편을 수면제로 죽이고 사고로 위장해 경찰을 속이는 것을 고려하기도 했습니다. 위의 증거를 통해 경찰은 샬롯이 콜린즈의 죽음 배후 인물이라고 의심하고 추가 조사를 위해 그녀를 신속히 체포했습니다. 샬롯은 술집에서 스티븐 슈리브스 40세와 켈빈 데일 27세를 만났습니다. 두 낯선 남자와의 농담 후 여자는 그녀와 남편 클리포드 콜린지 61세가 소유한 노팅엄셔 맨스필드에 있는 40만 파운드짜리 집으로 그들을 데려갔습니다. 샬롯은 성관계 후 스티븐과 켈빈에게 남편을 증오하며 제거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샬롯의 말에 동의한 이 두 남자는 61세 남자를 잔인하게 공격하여 그의 몸에 46개의 상처를 남겼습니다. 클리포드 씨가 사망함에 따라 그의 부동산은 샬롯과 두 자녀, 첫 아내의 자녀에게 분할될 예정이었습니다. 피해자의 총 자산은 100만 파운드에 달하며 여기에는 40만 파운드 상당의 집, 25만 파운드의 현금 및 기타 자산이 포함됩니다. 재판 중 피해자의 딸은 그녀의 아버지가 관대하고 배려심 많은 사람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아버지는 최고의 아버지셨어요. 제가 공경에 처하면 항상 도와주셨죠. 그는 저를 공주님이라고 불렀어요. 저에게 그는 영웅이었어요. 라고 딸은 슬픔에 젖어 말했습니다. 첫 아내와의 딸인 줄리는 가족이 아버지의 미소를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었고 사랑하는 손주들의 얼굴도 볼 수 없게 되어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클리포드 콜린즈를 자기 집에서 살해한 것은 정말로 충격적인 범죄였습니다. 라고 콜먼 트리시 판사는 말했습니다. 그는 덧붙였습니다. 제가 들은 증거를 바탕으로 그는 여러분 중 누구에게도 해를 끼친 적이 없는 사람이며 오랜 세월 동안 불신실한 아내의 고의적이고 조종적인 행동을 용인해온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두 살인자는 피해자와 친구와 싸웠지만 떠날 때 그 두 사람은 여전히 살아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배심원단은 그들의 거짓말을 거부했습니다. 두 남자는 모두 종신형을 선고받았으며 최소 18년의 징역형을 받아야 합니다. 샬롯은 종신형을 선고받았으나 2017년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었을까요? 이 여자가 정말로 무죄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면 그녀가 무죄로 판결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 섹션에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마세요. 다음 비디오에서 뵙겠습니다.